저희가 그동안 고대, 중세, 근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1년 했죠. 네. 엄청난 시간을 건너온 거예요. 저희가 기원 전부터 해서. 맞아요. 네. 그 고대, 중세, 근대는 누가 나누는 거죠? 누가? 어떻게 나누는 거죠? 일단 후대에서 이때까지는 뭐 중세고 그거를 연도나 후대가? 아니면 학자 어느 학자가 막 새로운 걸 얘기해. 뭐 그때서부터 이렇게 흐름이 또 이어지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방금 키워드에 거의 가까이 가셨는데 또 그래서 학자 누가 뭐 이거 문을 열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중세의 문이 열리고 그 근대의 문이 열린대.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결정적으로 시대를 구분지을 때는 무엇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시대의 구분조차도 바뀌는 것일까? 무엇을? 어떨 때는 신을 생각하고 어떨 때는 사람을 생각하고 뭐 어떨 땐 자연을 생각하고. 와,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쩔 땐 신을 건드렸어. 이거 중세. 맞아요. 사람을 건드렸어. 근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하신 큰 틀 속에 늘 첨예하게 구분점을 갖고 있는 것이 저는 주체라고 봅니다. 주체요? 네. 주체? 네. 주체가 뭐지? 주체사상? 철학에서의 주체는 뭐예요? 철학에서의 주체,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구분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대의 구분점? 네. 주체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인간 주체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논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거대한 고대, 중세, 근대, 현대의 흐름이 나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체의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네. 때는 근대가 되고 어떨 때는 중세가 되고. 자, 그러면 반대로 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주체에 대한 해석을 기준점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고대의 주체는 어디 있다고 본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세상의 그 이치 속에서 인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주체라기보다는 인간의 위치, 이 자연 속에서 인간은 뭐냐, 주도자냐 아니면은 함께하는 조화 속의 한 부분이냐.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큰 틀을 고민했다면 이제 중세에 와서는 뭐가 강조됩니까? 신. 그렇죠. 그러면 중세에서 주체라는 것은 나 개인의 주체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이라는 틀 안에서 주체가 해석이 되는데, 선생님의 주체가 오염됐어. 그런 거는 어떤 상태냐면 신과 멀어졌어. 신과 멀어졌어. 맞아요? 네. 오. 신과 멀어지고 신의 그 뜻에 위배되는 거야. 우리가 주체라고 말할 만한 것은 신성 속에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 시간이 중세시대. 중세시대라고 한다면 신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을 이해하겠어. 우리 안에도 신의 성질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도 대단한 존재지. 신과 같은 존재. 우리 안에도 신이 그런 있어. 특징이 있는 거지. 우리에게도 주체적인 판단과 이성과 우리 안에도 그 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의 자리가 있는 거야. 인간의 이성도 결코 만만치 않다. 우리 안의 이성도 굉장히 절대적이고 우리의 이성으로 눈치 못할 것이 없다. 라는 이성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네요. 이성의 지위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인간 자체의 지위도 높아진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절대 이성의 시기가 열리게 됩니다. 절대 이성? 네, 그것이 바로 근대 철학의 태동인데요. 이제 데카르트에 와서는 코기토, 에르고즘. 네, 그러면서 신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나는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엄청 그 당시에서는 파격적인 얘기예요. 신이 너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너가 존재하는 거고, 신이 이렇게 빚어놨으니까 그 모양대로 너의 목적을 찾아라 라는 그런 세계관 속에 있었는데, 아니
나는 의심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어. 모든 것에서 이것이 진짜 맞는 말인지를 나는 생각하고 의심하는 가운데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라는 코기토 에르고즘을 선포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성의 주체가 17세기부터 이제 근대 철학의 그 정점이자 핵심을 이루는 시기인데 흔히 천재들의 시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천재는 모든 시기에 다 있지만 철학사에 있어서 그 천재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중세에 있는 세계관을 뒤집을 수 있었던 틀을 마련해 준 사람들, 그만큼 체계적이고 굉장히 학문적으로서 이성의 가치를 설명해 놓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천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특별히 더 뭐 똑똑하고 그런 식의 천재가 아니라 중세의 세계관을 조목 비판하고 근거를 들어서 이성의 자리를 되찾아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출한 위인들을 천재들의 시기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데카르트, 칸트, 헤겔. 우리가 이제 수능 지문에서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세계가 드디어 펼쳐지면서 근대적인 철학사의 세계관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주체는 이 당시에 이성의 주체겠죠. 이성의 주체. 의지의 주체, 이성의 주체. 더 이상 무기력한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근대는 중세에 눌렸던 주체의 자리를 한껏 고양시켜서 이성의 힘으로 우리는 못할 것이 없고 주체는 결코 어디에 갇히거나 속박될 수도 없고 예속될 수도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주체 또한 이 세상에 불굴의 의지를 가지는 그런 주체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뜨겁죠. 주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중세는 신이 주체야. 신 속에 예속된 주체. 내가 신 속에 예속된 주체고. 주체. 그러니까 신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신의 뜻에 맞춰야만 하는 주체.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국은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다른 생각을 하거나 여기에서 허락하지 않은 다른 시도를 했을 때는 나는 악마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내가 신이 아닌 그냥 이성의 주체,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주체로 넘어왔다라는 얘기신 거죠.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근대 철학은 독일 철학의 계보로 계속 내려오면서 굉장히 뜨거워요. 절대이성. 헤겔이 얘기한 절대이성.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절대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의 정반합, 자기 자신의 나와 그리고 타인이 같이 여기에서 섞이려면은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거치고 나오면 큰 나가 되는 거지. 완전한 나 이런 거. 큰 나, 큰 나가 돼서 이 큰 나들이 역사 속에서 주체화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면은 헤겔의 말로서는 절대 이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발전이 멈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큰 나가 절대 이성이다. 근데 큰 나들이 뭉쳐서 완벽을 이루는 상태. 그러니까 약간 그게 절대 이성이다. 절대 이성. 그런 것을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을 역사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계속 발전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발전을 해서 우리가 다 큰 나로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성장할 것조차도 없게 된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이네요. 엄청 이상적이죠. 처음에 헤겔 수업에서 헤겔에 대한 개괄을 들었을 때는 저 사람이 철학자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허무맹랑해서요? 허무맹랑해서 너무 뜨겁고 뜨거워서 지금은 이해가 돼요. 왜 헤겔이 그렇게 큰 장서, 법, 철학, 정신현상학 이런 책을 써내면서 정신을 강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은 이해가 되는 게 믿었던 거예요. 정말 이성의 힘을 우리는 믿었구나. 이성의 주체고
감성 또한 이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를 수도 있고 다스릴 수도 있고 고양시킬 수도 있어서 우리는 선한 것을 우리를 무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되게 인간을 그 완전한 존재로 그렇죠. 봤나 봐요. 그 뜨거운 근대 철학의 계보하에서 그러면 인간의 이성이 가장 고양이 되고 발전이 된 것이 업적물이, 그 업적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과학? 그렇죠. 딩동댕. 와. 내 말이 되니까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과학은 거스를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눈앞에 나타나는 증거잖아요.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성으로 막 그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체계적인 업적물로서 우리 앞에 눈앞에 직접 보여지는 거니까 근대 철학에서는 과학이 굉장히 많이 이제 숭배시 되고 우리의 이성을 나타내는 업적물로 찬양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가서 과학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을 했어요. 과학이 계속 발달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근대의 또 업적이기도 하잖아요. 근대의 틀이기도 한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기 만들고 빈부격차 심해지고 전쟁 산업혁명 네. 그런 거 또 근데 살기도 좋아지긴 했지만 저희가 직면한 세계사적으로 가장 참혹한 장면들이 이 당시 시기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의 그 뭐 진짜 원자폭탄의 위력과 네. 또 히틀러의 만행 가스실 이런 것들이 과학이라는 문명 하에서 우리가 그 고매한 이성으로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거죠. 네. 안 좋은 그러면 결과물들이 네. 나오네요. 근데 우리 생각에 우리 그럼 완전해야 되잖아. 그 정도로 막 업적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지고 인간이라는 것은 더욱더 큰 자기가 되어서 더 위대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 한 게 죽이고 뺏고 터뜨리고 파괴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슬슬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빛나고 찬란하고 인간이 그런 존재인가? 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고대, 중세 이건 연도수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사에서 이게 사조가 넘어가면서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로 그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대의 아성이 조문이고 현대 철학으로 넘어오는 계기에는 방금 얘기했던 이게 맞나? 허무주의, 허무, 회계, 비판 이런 틀을 가지고 현대 철학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 너무 사람을 완벽한 존재로 보고 정말 사람이 이성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의지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가 약간 회의가 들면서 아니야 사람은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 라고 넘어오는 사조가 이제 현대 철학으로 넘어오는 그것의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아니 인간은 그런 존재 아닌데? 라고 인간의 주체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주체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게 네. 현대 철학. 근대에서 이렇게 주체 중심적인 그 사고에 대해서 뭐 주체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 라는 약간의 다른 시각이 점점 들어오면서 이제 현대 철학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현대 철학에 와서는 급기야 주체가 부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건 없어. 고유한 나는 없다? 고유한 나는 없는 거야. 이제는 해체되기에 이르는 거지. 그 절대적으로 이렇게 칭송받던 주체의 자리가 이제는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게 있을까? 그래서 그 입장이 뭐냐면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구토라는 소설을 쓰게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자각을 하는 순간이 있어요. 주인공이 무슨 탱인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탱이 뭔가를 하다가 불현듯 내가 지금 뭐 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딱 한 걸음 물러나서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럴 때 이게 구토가 나오는 거지. 너무 역겨워서 내 모습이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으니까 여기에서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잘 모르는 자리에 가가지고
안 웃긴데 거기에서 이런 거 할 때 막 이러고 나 버스 타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현타 온다고 현타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다시 딱 보는 그 순간이 되면은 너는 아마 역겨울 걸. 구토가 나오지 않겠니? 감당할 수 있겠어?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다 짠 맞춰진 것이 그것이 진리인 듯하고 막 우기고 살다가 그것의 허점을 발견하고 그것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타협하고 사니까 그나마 사는 거야. 근데 그것을 들여다본다면 구토가 나오지 않겠니? 라고 역설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는 순간적으로 그 나라는 것을 고집해서 나를 확인하는 순간 이 세상 속에서는 아마 감당 못할걸? 그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나오는 문학들이 거의 다 자본에 잠식돼서 이 자본의 욕망의 노예가 돼가고 있는 힘없는 주체를 이야기를 해요. 그냥 본인들이 택한 적도 없지만 세상이 깔아주는 그런 밭에서 의심도 하지 않고 회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서 허덕거리는 그런 존재를 소멸되어지는 주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점점 주체가 힘을 잃어가다가 가장 정점은 이제 프로이드. 저는 프로이드가 무기력한 주체의 가장 핵심의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게 의식의 주체에 가장 대적할 만한 표현이 있다면? 무의식? 그쵸. 그 전에 저희가 의식의 주체, 의식으로 고양되고 지식과 계몽으로 거듭날 수 있는 주체였다면 프로이드는 아니 이성은 개뿔. 이성적인 주체라고? 아니야. 사람 그런 거 아니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속에 억눌렸던 욕망.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욕망의 주체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렇게 의식적인 존재라면 그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평화롭게 해결이 되어야 그러네요. 되고 굉장히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이 되어야 돼. 근데 이성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훌륭하고 과학을 선봉을 하고 이성적인 방법을 논하면서 결국은 그 밑에 있는 충동들, 쌓여있는 충동들이 해결하는 방식은 한 방에 짓밟고 파괴시키는 방법이 아니야? 사료까지 서슴지 않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의식 밑에 있는 것들이 히트러를 생각하면 쉽겠죠. 그런 것들을 발현시키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무의식의 주체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체의 자리가 이제 뒤바뀌게 됩니다. 네. 무의식의 영역까지 이제 건드리게 되는 거네요. 네, 무의식의 영역까지가 아니라 거기를 더 주목하게 되는 거죠.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 무의식이라는 공간 안에는 이 층위가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층위?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과 전의식이라는 것과 그런 의식, 것들이 전의식? 맞물려서 무의식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르면 터져요가 아니라 누른 것들도 그 안에서 어떤 작용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밑에 묻어둔 것들이 너무 위에 나타나는 것보다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일상에서 문득 침범을 할 거 아니에요. 자리가 너무 커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증상이라고 바라본 거겠죠. 증상. 네. 무의식이 많이 커져가지고 의식을 침범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계속 수면 위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그게 올라오죠. 어쩌다 한 번은 올라올 수 네, 있죠. 당연하죠. 욱하거나 아니면 막 피곤하거나. 그럼요. 그리고 스트레스 쌓였을 때 쌓였을 계속 때. 쌓이거나 하면은 이렇게 불쑥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계속 침습해서 내 삶을 오히려 거꾸로 내가 통제가 안 되게 침범을 한다. 그런 것들을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현대 철학은 그래서 없다. 뭐 잠식됐다, 지배받았다, 아니다, 그 밑에 있다,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집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르트르, 또 하이데거, 라캉, 프로이드, 그리고 정말 현재까지 살아있는 현대 철학자, 말 그대로 현대 철학자. 누구예요?
뭐 동물권과 식물권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이야. 피터 싱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살아있는 3대 석학이라는 요리 철학자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논의를 이어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현대 철학은 이런 맥락에서 태동이 되었고 이 태동의 가지에서 우린 지금 여기까지도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오늘 나왔던 현대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